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들이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 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 썼던 거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들에게 소리치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양선 씨입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42세 박용민으로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38세 박영지로 5년 전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아들, 딸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떡 하니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남편과 저축해온 돈으로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었죠.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삶의 목표가 자식들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끝이 나질 않았죠. 엄마, 지난번에 적금 만기돼서 받은 돈 있잖아요. 김 씨가 20년간 들었던 적금이 지난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왜? 노후를 위해 김 씨와 남편이 오랫동안 들었던 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했죠. 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그 돈으로 조금 보태줄 수 없을까 해서요. 그 돈을 말이야? 김 씨와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몸으로 일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죠. 은퇴 시기에 맞춰서 들어놓았던 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김 씨와 남편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좀 안 될까요? 다는 아니고요. 한 1억 정도? 뭐? 1억?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너도 알잖냐? 이제 엄마 아빠가 일도 못할 텐데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달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다시 드리죠, 엄마. 김 씨도 멋몰랐을 때라면 군말 없이 내주었을 텐데 아들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경험상 말은 빌려달라는 것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려간 돈을 아들이 갚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언제 줄 수 있는데? 그건 금방 드릴게요. 역시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빌릴 때마다 했던 말들이었고, 그때마다 김 씨도 돌려받을 생각은 크게 없이 주다 보니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퍼주고 퍼줘도 내 바가지가 가득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김 씨도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덜 먹고 덜 쓰고 저금을 하니 남들보다 돈을 잘 모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래서는 노후에 남는 돈도 없을 듯 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는 거죠. 엄마도 자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요. 이자 갚다가 망한대요, 다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뜻 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줘야 할 텐데 그러면 김 씨와 남편의 노후가 굉장히 팍팍해지겠죠. 그럼 1억까지는 못 해줘.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여쭤봐야지. 아들은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덥석 줄 만큼 김 씨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70세인데 더 이상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생을 살아가기엔 그리 큰 돈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김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아야 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알죠? 꼭 드릴게요. 잘 되면 더 드린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아들은 가벼운 투로 말했습니다.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니 아쉬운 것 같았지만 김 씨가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자르니 아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도 남이라면 쉽게 빌려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말이죠. 김 씨가 어렸을 적에 김 씨의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김 씨가 인생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남과의 금전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해주고 김 씨는 이상하게도 허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공허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빈자리 때문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이 조금 허전하다고 느껴졌죠. 엄마, 애엄마랑 어디 좀 다녀오게. 이틀만 애들 좀 봐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김 씨는 아들네에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가끔은 애들을 김 씨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좋은데 놀러도 다니고 말이죠. 김 씨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모으고 아등바등 사느라 바빴죠. 그렇게 살다 벌써 70살이 되어버렸는데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털어주게 생겼으니 요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이야? 아니, 용민이네 집에 와 있어. 또 거기 갔어? 어디 좀 다녀온다 그래서. 놀러 갔지? 엄마는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할 거야? 이번에 돈도 해줬다면서. 그렇지. 돌려받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퍼줘? 김 씨를 나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째? 힘들다는데. 그게 진짜 힘든 줄 알아? 할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엄마만 등골 빠지는 거지. 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즘 김 씨를 생각에 빠뜨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번에 만났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그러더라고. 무슨 세금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미리 재산 좀 증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 아빠 돈을 다 받으면 오빠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건 자식 없는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자기 자식 키우기도 바쁘다고 내리사랑 모르냐고.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히 퍼주고 좀 쓰면서 살아. 나도 엄마 아빠 도움받은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애 안 낳길 잘한 것 같아. 엄마 아빠처럼 내 삶이 없이 산다면 나는 좀 슬플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김 씨가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망설여졌던 것은 아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보내는 김 씨와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가는 아들. 그리고 그것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을 알 수 없었죠.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가는 김 씨와 남편은 노후 대비도 안 된 상태로 늙은 맨몸뚱이로 세상에 내던져질 듯 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딸에게도 물론 그 짐을 짊어지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마울 일도 아니지. 엄마 돈 엄마가 쓰라는데 뭐가 고마워.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평생 일만 했는데 엄마 인생도 아깝잖아. 그래, 알았어. 김 씨는 그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운 만큼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그 돈을 언제 주겠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미리 재산을 물려주느니 마느니 모시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섭섭했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5천만 원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쩌셨길래요? 빚 있던 거 갚고 네 아버지가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돼. 근데 내 친구 정숙이 있잖니? 이번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더라. 치매도 살짝 온 것 같고. 그래도 우린 다행이지 않아? 치매도 없고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노후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자식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돈 갚으라고 했던 것 좀 미안하더라고. 김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아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욱 사색이 되어 있었죠. 괜히 걱정했던 것 같아.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희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본 말이었지만 눈으로 확인을 하니 입안이 썼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부모 자식간 같지만 반대로 자식의 희생에 대해 말하니 질색을 하는 아들.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70대니까. 금방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아, 생각을 못 해본 문제라서요. 애엄마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생각을 안 해봤어? 엄마 노후 자금 가져가면서 너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도 잘 되는 거라고 했잖아. 아,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돌려드리려고 했죠. 당연히. 아, 그래? 반년 됐는데 말이 없길래.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정말 3일 뒤에 김 씨에게 돈을 붙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을 들여다보는 김 씨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라 그러자 불이 나게 송금을 한 아들을 보며 자신이 말 한 번 잘했구나 싶기도 했고, 한편 이 와중에 5천만 원이 아니라 은근슬쩍 3천만 원만 보낸 아들이 참 치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모는 모실 생각이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갚아본 적도 없는 돈을 갚게 할 만큼 강력한 말이었던가 썩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사와서 마시는 것을 보며 김 씨도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아들에게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굳이 아들에게 물어 왜 이것만 보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준 돈을 모두 토해내라 하는 것도 치사스러운 것 같았고, 이제 더는 주지 말자 다짐하기만 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그때 그 일은 잊었는지 또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시골 내려가셨다면서요? 그래, 모레 오셔. 영지가 말하든 네. 오늘 그럼 저희 집에 오실래요? 너희 집에? 왜 너희 어디 가니? 당연히 또 아이들을 맡기려는 목적인 줄 알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냥 같이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고향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김 씨를 부르거나 집으로 온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네. 애엄마도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오신 김에 아버지 오실 때까지 주무시고 가시면 되죠. 주말에 저희도 일 없어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그러마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 손주들을 본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덜 돌려줬던 돈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에 가자 정말 며느리가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강을 다하네. 맛있게 드세요.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문제 생겼다는 그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 그 돈? 그 돈은 왜? 갑작스럽게 김 씨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묻는 아들. 기분이 쎄했습니다. 김 씨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또 말이냐? 김 씨가 지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결혼한 뒤로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적이 없던 아들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출 받았던 거 이번에 못 갚으면 저 큰일 나요. 이 집도 넘어가요, 엄마. 뭐?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야?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네요.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아들에게 이젠 몇 천만 원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만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기니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큰 돈을. 알죠? 큰 돈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쓰지 그랬어.
아니, 사업하는데 돈을 아껴 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김 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펑펑 돈 쓰고 놀러 다니는 걸 모르질 않는데, 그래 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엄마는 이해 못한다는 말로 김 씨의 입을 막아버리는 아들. 하지만 김 씨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너희가 빌려갔던 돈도 우리한텐 정말 크고 중요한 돈이야. 알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애들까지 거론하니 매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더 이상은 밥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작은 방에 이불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요. 정말 자고 가는 것이 맞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얘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에 애들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주말 보내고 가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워서도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도와달라는 자식을 이대로 외면하는 게 부모로서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고 평생을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그 돈이 꼭 있어야 한다는데 없어서 못 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주지 않는 건 너무 매정한 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결국 바람을 쐬러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야밤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아파트 앞 편의점 벤치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나가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는데 자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와 있었죠. 아이고, 쟤들도 답답하긴 한가 보다. 야심한 시각에 둘이 나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김 씨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살아야 김 씨도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금 다가가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처남은 왜 사고를 쳐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떡해. 그러게 내가 우리 집으로 대출 받자고 했잖아. 그러다 처남이 안 갚으면? 설마 안 갚겠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 나중에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런 거야? 엄마는 목돈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사정이 낫지. 그리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 처남이 돈 갚으면 다시 드리면 되지. 내 동생이 돈 못 갚으면? 우리 돈으로 갚아? 그건 아니지. 그건 그때 가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돼. 설마 자식한테 그 돈 받아내려고 쫓아오시겠어? 아들과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대화. 한순간이나마 자식을 짠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던 자신이 미련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려고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발걸음을 물렀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봤자 당장 자식과 등 돌리면 김 씨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30분쯤 있자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용민아, 네가 말한 그 돈 빌려주마. 네? 정말요? 그래, 빌려줄게. 네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김 씨는 밤새 생각해왔던 것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덜 갚았던 돈 있잖냐? 2천만 원이랑 그 전에 빌렸던 돈도. 네. 그런데요. 그거 차용증 좀 써줘라.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래. 그래야 앞으로도 돈을 빌려줄 것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그 단어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겠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쓸 일이 없는 단어였으니 말이죠. 그래도 차용증은 차용증 쓰면 네가 빌려달라는 돈 얼마든지 빌려주마. 그러자 아들의 머리가 회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마 김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른 채로 앞으로 받을 돈만 떠올려 보는 것이었겠죠. 알겠어요. 써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과 김 씨는 기억을 더듬어 그동안 아들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에 대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3천만 원도 차용증을 쓰고 나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잘 쓰고 2달 뒤에 꼭 갚을게요. 그래.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괴로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쓴 금액들을 합치자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는 큰 금액만 합치니 말이죠. 그동안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새는 구멍이 있어서였습니다. 김 씨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만큼이나 남편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의 삶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달이 지났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민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지난번에 빌려갔던 3천만 원 갚을 때 됐잖냐?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거.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직 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김 씨는 역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밀어줄 수는 없어. 네? 아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 마냥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밀어줄 수 없으시다고요? 그래. 이번에 그 돈으로 네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아, 그럼 그 여행 갈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또 울릉도 여행도 갈 거고. 울릉도 갔다 오면 저기 못 가본 부산도 가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줬으면 한다. 여행 가려고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행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든 안 가든 그 돈은 돌려줘야 되지 않니? 그걸 진짜로 갚으라고요? 아들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그럼 가짜로 갚는 것도 있니? 아니, 빚쟁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빚쟁이? 네가 그때 돈 빌려가면서 꼭 갚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조금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도요.
그러면 차라리 빌려준 게 아니라 아들한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아들은 배째라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해서 자식에게 투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이제는 좀 편하게 늙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 자꾸 여행 하시는데 여행이 먼저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먼저예요? 한두 번 도와줘서 끝날 일 같았으면 김 씨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들에게 퍼주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 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그럼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 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이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법적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순간에도 엄마 탓만 하는 너와는 할 말이 더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엄마. 자식이 좀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를 외면하겠냐고요. 잘 살아보려고 처남 필요한 돈까지 엄마한테 받아가니? 엄마,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부모 자식 간 의만 더 상하겠다. 이만 끊자. 엄마.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뒤 3천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죠. 천천히 갚겠다고 말이죠. 차용증을 쓰기 전에는 나 몰라라 하더니 법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부모라는 이자 없는 은행을 앞으론 이용할 수 없을까봐 무서웠는지 김 씨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에게는 무엇이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가진 걸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늙어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일인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 돈을 꼭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들도 조금쯤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의 돈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길 바랬습니다. 아들아, 이 애미는 이제 떠나련다. 마지막은 혼자 잘 지내다 웃으며 가니 떠나는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말거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가 당황했을 걸 안다. 어쩌면 이기적이라며 날 원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작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편지도 쓰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눈을 감았겠지.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기뻤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도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마지막은 그리 슬프지 않았으니 너도 슬퍼하지 말아라. 못난 어미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하늘에서나마 네 앞날이 무탈하길 빌 테니 부디 행복하거라. 85세 어머니 정경자 할머니가 55세 아들 이호성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85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어머니의 인생. 내내 기구했지만 자식이 있어서 살 수 있었고 그 삶의 끝자락엔 자식 때문에 살 수 없었죠. 다만 이 편지를 적으며 전시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오로지 자식밖에 없었던 전시 할머니의 삶. 할머니는 편지를 남기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전시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때가 10살 남짓 되었을 때였는데 그 뒤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은 늘 불행했고 그나마도 성인이 되자마자 쫓겨나야만 했죠. 가진 게 너무 없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삶이었죠. 그러던 차에 전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 인생 참 살만하구나 하고 태어나 처음 느낀 순간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찰나의 행복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전씨에게서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 손쓸 틈도 없이 전씨 곁을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이와 세상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그 시절엔 더더욱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곱지 않은 시선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효성이 엄마, 이거 우리 아들 입던 건데 가져가서 입혀. 감사합니다. 새 옷 사줄 형편도 안 되어서 옷도 이웃한테서 얻어 입혔고 아들이 어릴 땐 일만 하느라 잘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그게 늘 가시처럼 전씨의 가슴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이며 파출부일이며 가리지 않고 했는데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어쩜 세상은 전씨에게만 그리 혹독했는지. 이 여자가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우리 아들 시험 본다니까 미역국을 끓여? 아주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만. 가지고 가서 네 자식이나 먹이든 개를 먹이든 알아서 해. 그러곤 머리 위로 쏟아진 미역국. 파출부일을 하던 집에서는 식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역국을 뿌린 사모님은 전씨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그 사실도 전 씨를 더욱 비참하게 했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오른 전 씨는 옷이 젖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전 씨 또한 아직 부모의 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나이. 비린내 나는 전 씨를 피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꼭 세상이 전 씨를 거부하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어린 아들 효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냉골 같은 방 안, 인기척이 들리자 아들이 전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효성아, 엄마 왔어. 엄마, 나 배고파. 밥상 위에 있는 그릇은 이미 텅 빈 채였죠.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홀로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 뒤늦게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씨는 집 밖으로 나와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연탄 보일러는 이미 싸늘해진 지 오래였고 연탄도 몇 개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연탄을 쳐다보고 있던 전 씨가 이내 연탄을 갈고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빈손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아들을 재운 뒤 전 씨는 창문 틈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다 아들의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까? 내 아들도 나처럼 살까봐 무섭다. 그래서 전 씨는 이 지난한 삶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좁은 방 안이 뿌얘져 가는데 잠들었던 아들이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눈이 마주치자 엄마 하고 부르며 방긋 웃음부터 짓는 아들. 전 씨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것도 엄마라고 불러주는 생떼 같은 자식인데. 전 씨는 다급히 아들을 들쳐업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연기를 조금 마시긴 했지만 건강엔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 벽에 스스로 머리를 찌으며 전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자. 아들이랑 살자. 그날 이후로 전 씨는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고통도 아들을 생각하면 버틸만 했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정말 살만해지는 순간도 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차린 구멍가게 같이 작은 분식집이 장사가 잘 되었는데 무작정 이 일 저 일 할 때보다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밥 차리던 시절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구멍가게였던 분식집이 조금씩 규모를 넓혀갔고 분식집을 따라서 허름한 판자집도 반지하 빌라로 지상 아파트로 자리를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작지만 15평 남짓한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된 것은 아니었고 대단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들은 고맙게도 어려운 형편에 잘 자라주었습니다. 자신을 닮지 않아 공부를 곧잘했고 그래서 내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까지 가서 30대가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하다 40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 남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게 되었죠. 이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전 씨는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사 먹어본 적 없는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한 전 씨가 오로지 아들을 위해 몇십 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전 씨의 평생이 담긴 통장이었죠.
이게 웬 돈이에요? 뜻밖의 상황인 듯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않니?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시작할 수는 있을 거다. 교수가 된 아들은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평생 키운 아들을 떠나보내려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주책이다. 너 결혼한다니까 내가 괜히 좋은 일에 눈물바람이나 보이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집도 팔고 좀 더 큰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함께 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기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알아볼게요. 그래도 되니? 그럼요. 좀 더 번듯한 곳에서 앞으로도 아들과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전 씨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있는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전 씨는 장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지만 아들에게 용돈을 타 쓰는 게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돈 벌어오시는 것보다 집에서 애 봐주시는 게 더 도움돼요. 그럴 때면 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이를 돌보는 게 일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의 자식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육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둘째 손주까지 보고 나니 전 씨는 벌써 80세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내 물건 건들지 말랬잖아. 책상이 지저분해서 그 옆에다가 치워놓은 거야. 뭐 없어졌어? 그냥 만지지 마. 초등학생 둘째 손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전 씨. 어린 손자에게 잔소리 듣는 것이 전 씨의 일상이었죠.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키운 손자가 예뻐 보였습니다. 알았다. 안 만질게. 할미가 미안.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눈치 보고, 자식과 함께 사는 할머니의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도 뉴스를 보면 노인이 요양원에 버려졌다, 어디에 버려졌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의 겨운 소리가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씨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 눈을 붙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꼬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꼬리뼈가 부러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입원한 전 씨를 보고 며느리가 심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선 일 끝나고 다시 들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세면도구랑 그런 거만 있으면 되나요? 네가 올 거 없다. 애들 챙겨야지. 효성이한테 이따 칫솔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돼. 제가 올게요. 어머니 속옷이랑 그런 것도 가져와야죠. 애 아빠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숨을 쉬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전 씨가 말했습니다. 너도 바쁜데 괜히 번거롭게 했네. 미안하다. 다치신 게 어머니 탓도 아닌데요. 우선 지금은 가볼게요. 전 씨는 그렇게 보름 정도 입원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술도 없이 누워만 있으면 되기에 힘들진 않았지만 그동안 며느리를 고생시킨 것 같아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부위인지라 한동안은 거동이 힘들어 부축도 받아야 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자
최대한 빨리 퇴원시켜달라며 의사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전 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통원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될 거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됐죠. 전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애미는? 오늘 바쁘대서요. 너도 바쁘잖아. 나는 괜찮다. 버스 타고 가면 돼. 얼른 나오세요. 모셔다 드리고 저도 나가야 해요. 전 씨가 서둘러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냐. 너희 번거롭게.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뭐예요? 애 엄마도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차에 타서 전 씨가 재차 사과하자 괜찮다던 아들이 그제서야 짜증을 냈습니다. 85이면 늘 조심하셔야죠. 뼈도 잘 안 붙잖아요. 꼭 나갈 때만 나가시고요. 알았다. 미안하다. 전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간 아들 내외를 고생시킨 죄가 있기에 그저 미안하단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그날 밤, 새벽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간 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힘들대서 오늘 내가 다녀왔잖아. 뭐가 문제야?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라는 거죠. 연세도 있으신데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내가 수발 못 들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집이랑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만이라도 좀 챙겨요. 논문 쓰고 바쁜 거 모르냐?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나는 뭐 일 안 해요? 안 바쁘냐고요? 왜 어머니를 나한테 떠넘겨요?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아들과 며느리. 원인은 전 씨 자신인 듯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뭐 요양원이라도 보낼까? 아들이 큰 소리로 말하자 그제서야 찔끔한 듯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수밖에 더 있어? 그래도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다치신 것도 거의 나았는데 요양원 보내면 주변에서 욕해요. 멀쩡한 어머니 내쫓았다고 나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러자 아들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좀 참고 도와줘라.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리고 엄마가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시니까 당신도 편하게 일하는 거 아냐. 요양원은 내가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그 사이에라도 더 편찮아지시면 그땐 당신이 보내지 말라고 해도 내가 어머니 요양원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진 불만이 있어도 좀 참아줘. 알았어요. 걱정 마. 당신한테 어머니 똥기저귀 갈기는 절대 안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자리에 돌아와 누워서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보내버린다는 아들의 말이 뇌리에 박혀 전 씨를 괴롭혔습니다. 가볍게 감기야 걸린 적이 많아도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은 처음이었는데 자신이 아프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치매에 걸리면 자신도 제 발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한 곳이지만 멀쩡한 정신의 그곳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다리가 부러지면, 병에 걸리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언제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다 나았어. 이제 안 가도 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갔을 때는 2-3번 더 오라고 했다면서요. 다 나았대.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 거야. 난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아픈 데도 없는데 돈 아깝게 왜 자꾸 병원에 가? 어머니는 이런데도 돈 걱정이셔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기에 전 씨도 따라 웃고 말았지만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씨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80이 넘어가면 크게 아픈 곳이 없어도 이곳저곳 삐걱대기 마련인데 이제는 무릎이 쑤신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었죠.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요즘 들어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헬쑥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어머,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아프긴요. 자주 가던 마트 직원도 놀라서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라고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요즘 왜 이러시지? 아니다. 먹고 있다. 아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좀 아파서 그래.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스명수를 한 병 꺼내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갈 정도로 복통이 심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도 심상치 않은 통증이 느껴졌죠. 그렇게 밤새 끙끙 앓다가 나를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퀭한 상태로 거실로 나온 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자 전 씨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위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진통제를 손에 들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겐 말도 못하고 몰래 병원에 다녀온 자신의 행동이 바보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없애고 싶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통증이 있었고 그때마다 진통제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낮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까 잠깐 와보니까 안 계시던데. 아, 그게 마트 좀 다녀오느라. 요새 자주 나가시네요. 여상스럽게 하는 아들의 말에도 전 씨는 괜히 뜨끔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해야 해서 요즘 몇 번 말없이 외출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다시 한번 몰래 외출했던 전 씨는 혼이 빠져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암 사기. 오늘 듣고 온 전 씨의 병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던 전 씨는 정신이 나가 이리저리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고 다녔는데도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야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크게 아픈 곳 없이 산 것도 복이라면 복이지만 100살이 되더라도 자신의 암 선고를 받고 담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령이라 수술은 안 되지만 항암을 하면 살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잠시 피어난 희망을 전 씨는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항암을 하려면 입원도 해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늙은 몸뚱이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들이나 며느리 몰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면 요양병원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곳에서 죽는다면 전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아프게 된다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이야말로 요양원에 보내버릴 확실한 병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또다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또 배 아프세요? 검사를 해봐야 하나? 그러자 전 씨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프긴 누가 아파. 요즘 날도 덥고 하니까 입맛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러면 내일은 시원한 콩국수나 해 먹을까요? 그래, 내가 내일 시장 가서 사오마. 대충 둘러대고 들어온 전 씨는 그날 새벽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는 전 씨. 10분, 20분,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거의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작은 손자와 같은 빵을 쓰는지라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속에 이불을 쑤셔 넣고 알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작은 손자가 뒤척거렸습니다. 멈칫한 전 씨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변기를 끌어안고 헐떡거렸습니다. 고통의 눈물도 주룩주룩 흘렀고 땀에 젖은 머리도 뺨에 달라붙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무섭다. 너무 무서워. 전 시할머니는 배를 난도질하는 고통에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새벽 내내 화장실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남의 일이었다면 이제 살아야 얼마나 더 산다고 난리법석이냐며 손가락질했겠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통 그리고 두려움은 나이가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거의 밝아서야 방으로 돌아온 전 씨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나가보니 가족들은 벌써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일로 늦잠을 자셨어요? 아들이 묻자 초췌한 몰골을 전 씨가 대답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러자 밥을 먹고 있던 둘째 손자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어제 할머니가 새벽에 계속 시끄럽게 해서 나도 못 잤잖아. 그랬어? 자는 줄 알았어. 할미가 미안. 어머니, 새벽에 왜 안 주무시고요? 그게 모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잡고 자려고 그랬지. 그래도 애 학교 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학원 갔다 오고 하려면 애도 피곤해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그러마. 네, 너는 그래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찾아온 복통에 잠에서 깬 전 씨. 작은 손자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로 향하다 또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에 할머니랑 같이 자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방이 3개뿐인데 어떡해? 첫째는 공부해야 되는데 방을 같이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던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방 4개짜리?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러게 저번에 내가 엄마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 당신 진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냐고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엄마 따로 사시게 하는 건?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집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들 어렸을 때 다 받은 거 나는 지금 받은 것뿐이야. 크면서 엄마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정말 힘들게 컸는데 나도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지 않겠어? 남들 다 받는 거야. 그래도 그건 좀 더 생각해봐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내가 기회 봐서 어머니한테 여쭤볼게. 그러자 끝까지 말리지는 않는 며느리. 내심 바랬던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들에겐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것. 살아온 인생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픈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듯 했으니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아들을 위해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시린 마음까지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기분에 배가 아픈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목 놓아 울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더 눈물이 났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 전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대화를 도둑질해 듣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나가서 살면 이렇게 숨어서 아파하고 숨어서 슬퍼할 일도 없고 요양원에 갈까봐 두려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다음 날이 박자 아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효성아, 나 방 하나만 구해줘라. 그러자 아들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말을 들었나 의심이 들었는지 전 씨의 표정을 자세히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걔들은 아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살더라. 나도 이제 집안일도 그만하고 싶고 너희들한테서 독립하련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도 이제 원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싶다. 애미 부탁 들어줄 거지. 곤란한 말을 할 필요 없이 손 안 대고 코를 풍격이라 그런 것일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은 조그만 집이면 돼. 알았어요. 얼떨떨하게 대답하는 아들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분가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함께 이사갈 집을 보러 간 전 씨. 엄마, 진짜 이 집에 사시겠다고요? 그래. 보일러만 돌면 되지.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아니,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허름한 단칸방을 둘러보며 아들이 심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엔 다 이런 데서 살았어. 그건 옛날이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곳에 살려고 그러시는데요? 요즘 깔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연탄 보일러잖아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 게 더 신기하네요. 부서져 있는 연탄을 발로 차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차는 아들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아마 저 연탄에 얽힌 이야기는 아들은 평생 모를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쓸 거 뭐 있어. 여기가 좋아. 이 집으로 할게. 전 씨의 고집을 아들은 꺾지 못했고 전 씨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또다시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전 씨는 나오길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마음껏 아파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부터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산 아들과 전 씨가 처음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전부 나약한 자신이 만든 핑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가 된 전 씨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날엔 홀로 뒷산에 올라가 산책도 하고 세상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렇게 지내니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죠. 아들이 가끔 들르겠다고 했지만 전 씨는 병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는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렇게 약 2달 뒤 전 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 예고 없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게 된 아들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애미는 이제 떠나련다. 마지막은 혼자 잘 지내다 웃으며 가니 떠나는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말거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가 당황했을 걸 안다. 어쩌면 이기적이라며 날 원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작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편지도 쓰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눈을 감았겠지.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기뻤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도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마지막은 그리 슬프지 않았으니 너도 슬퍼하지 말아라. 못난 어미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하늘에서나마 네 앞날이 무탈하길 빌 테니 부디 행복하거라.